자, 반갑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1교시, 2교시 사무행정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이죠. 어제 그 2단원 전자제품 생산 구매 관리 2단원 그 문제 풀이까지 다 끝냈어요. 진도를 지금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리를 딱 해서 핵심만 딱 추려놓고 보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용어들을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가다 보니까 많이는 못 나가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책 페이지 수로 따지면 많이 나갔습니다. 꽤. 그래서 오늘 또 3단원을 한번 배워볼 거고 3단원에서 뭐 공급업체 선정 및 반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이 구매라고 하는 여기 책에서 지금 구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 뭐 깎아 하나 사 먹고 그런 구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매는 그 대량의 물건 그리고 대량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매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슈퍼 가가지고 깎아 하나 사 먹는 그런 구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큰 돈이 움직이고 많은 양의 그 물건과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매라는 게 단순 물건만 사는 게 구매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뭐 노동력을 사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뭐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우리가 돈을 주고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구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매 목적물에 따른 분류해서 뭐 이렇게 나오죠. 공사는 알죠. 뭐 공구리 치고 뭐 못 받고 이런 게 공사죠. 공사 보면 건설공사, 문화재 수리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용역이라는 거 많이는 들어봤을 건데 정확한 그 딱 개념은 모르죠, 여러분들. 대략은 아는데. 용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노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뭐 용역업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용역업체라는 거는 뭐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노동력만 순수하게 제공해주는 업체, 그게 용역업체죠. 용역업체 뭐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공사장 가도 공사장 노가다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공사장 가면은 그 건설업체 그 거기 신분인 건설업체 소속인 뭐 노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이유를 위해서 용역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을 많이 쓰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뭐 공사장뿐만 아니라 뭐 택배도 그렇죠. 택배 노가다 같은 데도 가보면은 택배 직원들이 있는데 얘네는 거의 감독하는 수준이고 밑에 실제 뭐 물건 내리고 뭐 상차시키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 다 하죠. 용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겠죠? 요 용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용역이라는 요 용어 자체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이거 자체로 시험 문제가 뭐 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 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물품 중요성이 높음, 물품 중요성이 낮음. 물품의 중요성에 따라서 뭐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뭐 5개사 이상 제한 입찰 계약, 지명 입찰 계약, 일반 입찰 계약, 수의 계약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거 선생님이 그때 한번 맨 첫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 뭐 구매를 할 때 구매 시방선 이야기하면서 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입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입찰에 의한 계약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뭐 기본적인 그 개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도 하나하나씩 하면서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 자,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경매장을 떠올려 보세요. 경매장. 아, 경매장이랑 반대 개념이지 이거는. 경매장은 어때요, 여러분? 공급자 한 명이 가격을 제시하죠. 맨 처음에 최하 가격을 제시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가격을 제시를 해요. 공급자가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명의 수요자들이 있으면은 얘네가 이제 가격을 쭉쭉쭉 올려가지고 자기 원하는 물건을 사가는 거죠. 그럼 공급자는 당연히 제일 높은 가격 제시한 놈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서 물건을 팔아먹는 게 경매죠. 근데 여기 입찰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란 게 뭐야? 자, 수요자가 있어요. 여기는 수요자. 수요자가 있고요. 공급자가 이렇게 많아. 자, 수요자는 뭐 일단 뭐 공공기관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공기관 같은 데는 뭐 조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달청 같은 데다가 이 수요자가 내가 어떤 뭐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한 대 사고 싶다고 칩시다. 컴퓨터를 사고 싶다고 조달청에다 이제 등록을 해. 등록을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나는 컴퓨터만 단순히 사고 싶어 이 내용만 올리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규격, 맨날 이야기하는 거, 단가, 그 다음에 뭐 납기일, 뭐 이런 등등의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쭉 올립니다. 이런 정보를 수요자 측이 요구사항을 쭉 올려 조달청에다가. 그러면은 이 조건을 보고서 이 규격, 단가, 납기일 등등등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 애들이에요. 조건을 만족한 애들이 이 여기 입찰 공고를 보고 다 달라붙어. 여기 왜 달라붙어요? 자기네들 물건 팔아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 D, E라는 업체. 요렇게 해서 뭐야? 수요자는 여기서 비교를 해보겠죠. 뭐 규격, 단가, 납기일 해서 뭐 A라는 업체, 뭐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뭐 쭉 나옵니다. 뭐 컴퓨터지만 조금 더 성능이 더 높은 애를 A라는 업체에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B라는 업체에서는 단가는 좀 낮더라도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거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업체들이 그 자기네들이 팔아먹겠다고 제시한 이 물건들을 단가, 규격, 납기일, 뭐 성능부터 해서 다 비교를 합니다. 수요자가 다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데를 한 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A로 계약하겠다. 요게 기본적인 입찰의 시스템이에요. 이거 뭐 공공기관은 뭐 조달청 쓴다 그랬지만 뭐 다른 뭐 어떤 데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입찰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 일정한 자격을 가진 놈이에요.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 당연하죠. 수요자는 여러 명의 공급자들이 달라붙은 상황에서 수요자 입맛에 맞는 제일 좋은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이고, 이거 뭐 절차도 한번 볼게요. 절차까지 뭐 이거를 뭐 시험 문제는 글쎄 뭐 낼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같이 자세하게 볼게요. 자, 단계를 일단 보면은 자, 입찰 공고를 한답니다. 얘는 이거 입찰 공고는 수요자가 하는 거겠죠. 당연히. 발주기관. 발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어제 뭐라 그랬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라 그랬죠. 요청은 공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물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게 발주고,
그 발주를 하는 기관 당연히 수요자 측이 되겠죠. 그래서 입찰 공고를 올립니다. 그럼 입찰 공고 보면 입찰 참가자 및 발주 기관, 이 단계는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그 공급업자들이 몰려든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적격 심사 등 나와 있는데, 이 달라붙은 기업들 중에서 입찰 공고를 보고요, 조달청이 있는 입찰 공고를 보고, 예를 들어서 100개의 기업이 몰렸다 칩시다. 100개의 기업. 근데 이 중에 이 100개의 기업을 모두 다 입찰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모든 업체들을 다 선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자격 조건을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은 아무리 물건이 좋고 값이 싸도 무조건 그냥 튕겨내겠다 이 뜻이에요. 뭐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매출 얼마 이상 되는 기업이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은 뭐 충청북도 권역 안에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뭐 서울에 있는 기업은 우리는 뭐 취급 안 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고. 이런 조건들을 보고서 물건이 아무리 좋은 걸 제시했던 기업이라도 조건이 안 되면 여기서 튕겨내는 거야. 요게 요 단계죠. 적격 심사 등. 아까 전에 그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취급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적격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입찰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들만 이 1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개만 추려낸다든가, 그 작업을 하는 게 요 단계겠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낙찰자를 결정한대요. 이 5개 기업에서 얘네들은 이제 자격이 되는 기업들만 있겠죠. 이 중에서 얘네가 물건을 제시를 합니다. 단가, 납기일, 뭐 규격, 뭐 성능 이런 거 다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수요자가 이제는 판단을 합니다. 이 얘네가 각각 제시한 물건의 그 스펙을 보고 수요자가 직접 판단을 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는 B라는 업체랑 계약할게요 라고 하면 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공급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당연히 물건 살려면 계약 체결해야 되겠죠. 계약 상대자, 공급업자, 발주기관은 수요자 측,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답니다. 계약 이행, 뭐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죠. 계약 이행. 그다음 이행 완료 및 대가 청구. 물건을 줬으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대가는 뭡니까? 돈이죠. 돈. 돈, 머니. 이 돈을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지불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그 입찰 방식에서 선불 방식은 없어요. 물건을 먼저, 수요자가 물건을 먼저 주고 그 공급업자가 물건 내려주고,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거의 없고, 무조건 물건 먼저 받고 돈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이행 완료, 검사 및 대가 지급, 뭐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어렵지 않죠? 요게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 다시 밑줄 한번 치세요. 밑줄 좀 치세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동그라미 치시고, 다수의 희망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요렇게 표시를 좀 하세요. 이게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입니다. 개념 이해가죠?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 입찰 참여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여자에게 제한을 두는 방식. 입찰 참여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여자에게 제한을 두는 방식인데,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입찰 대상자 지명과 통지를 한답니다. 입찰 대상자 지명의 통지. 요거는 당연히 수요자 측에서 하겠죠. 일단 내용을 끝까지 쭉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입찰 및 개찰, 입찰 참가자 및 발주기관, 그 다음에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계약 이행, 이행 완료 및 대가 청구. 쭉쭉쭉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이후로 단계부터는 똑같죠. 위에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 단계랑. 근데 뭐야, 요 앞까지 요 두 단계가 지금 다른 거죠. 그죠?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입찰 공고를 합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보고서 일정한 자격 가진 애들은 다 들어오죠. 자, 다시 제한 입찰. 제한 입찰 잘 보세요. 입찰 대상자 지명, 통지, 그죠? 여기서 일단 핵심이 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뭐야?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수요자가 사전에 공급자 리스트를 쭉 짭니다. 뭐에 의해서? 이 입찰 참여 기준이라는 걸 수요자 측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서 여기 이 기준에 만족될 만한 애들을, 그러니까 공급자들이죠. 그런 업체들을 미리 사전에 물색을 해놔. 몇 개. 물색을 해놓고 얘네한테 이제 지명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우리 이렇게 물건 필요한데 너네 입찰에 참여해. 지명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공개적으로 입찰 공고를 먼저 내고 개나 소나 다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개나 소나 달라붙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얘가 이 입찰 참여 기준에 맞는 애들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사전에 물색을 해놓고 얘네를 직접 지명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그러면 뭐야? 개나 소나 입찰 공고 보고 다 달라붙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지명한 애들만 입찰 경쟁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차이를 이해가 갑니까 이거? 위에 일반 입찰은 입찰 공고를 내서 이 일정한 자격 조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만 되면은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일반 입찰은. 근데 제한 입찰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입찰 참여 기준을 만들어 놓고 수요자가 직접 이런 그 입찰 경쟁에 참여할 기업들을 몇 개 물색을 해놓고 얘네를 직접 찍어서 너네 입찰에 참여해 라고 지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머지 단계 다 똑같아. 나머지 단계는 여기 보면 입찰 및 개찰,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핵심은 어쨌든 이 단계가 확실히 다르다. 개념을 이해가 가죠. 이 단계까지, 단계 명칭을 쓰라고까지는 내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근데 이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과 그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단계들을 보고서 그래, 이 단계에 그 빈칸을 채워 넣는 식으로는 문제가 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단계를 전체적으로 다 써주고 이 단계를 보고서 알맞은 그 입찰 계약 방식을 쓰시오,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단계 보면은 뭐야, 입찰 대상자 지명한대, 그럼 무조건 제한 입찰이죠.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입찰 공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공고는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이거 하면 뭔다 그랬어?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거죠. 이 차이라 그랬죠. 입찰 공고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일반 입찰에 의한 계약, 요렇게 용어로 쓰시면 돼요. 요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나올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보면은 지명 입찰에 의한 계약 나오죠. 특정 다수의 경쟁 입찰 참여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식. 위의 내용이랑 뭐 거의 똑같네. 거의 비슷한데 보세요. 여기서는 근데 오히려 보니까 지명 입찰, 특정 다수의 경쟁 입찰 참여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식, 위에 거랑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데 얘는 입찰 공고를 어쨌든 올리긴 올리네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명 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은 오히려 보니까 입찰 공고를 올려놓고 대신에 제한 기준을 명시를 한답니다. 사전에 제한 기준을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 이 제한 기준에 맞는
애들만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개념이 어찌됐든 제한 입찰과 조금 상당히 유사한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실 때 일반 입찰은, 다시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입찰은 입찰 공고를 올리되 자격 요건, 최소한의 자격 요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시스템 있죠, 조달청이라는 시스템, 그 회원 가입만 되는 애들, 회원 가입만 가능하다면은 그게 아주 기본 조건이죠. 그것만 된다면은 입찰 공고를 보고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반 입찰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한 입찰은 수요자가 공급자를 찍는 거야. 입찰 경쟁에 참여할 업체들을 찍는 거야. 직접 지명을 하는 거야. 지명을 해서 입찰 및 개찰 과정을 통해서 입찰 최종 낙찰자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제한 입찰. 수요자가 공급자를 일방적으로 찍는다. 그럼 무조건 제한 입찰. 또 오히려 보니까 지명 입찰에 의한 계약에서는 입찰 공고를 올린답니다. 올리는데 대신에 조달청 회원 가입만 가능한 수준, 이 수준 이상으로 어떤 그 규격, 단가 요런 데서 아주 명시적인 그 뭐랄까 자세한 제한 기준들을 다 명시를 해준답니다. 명시를 해주고서 여기 자격 요건에 안 되는 놈들은 일단 사전에 무조건 다 탈락. 그러면 달라붙을 수 있는 애들이 개나 소나 오는 건 아니지. 이거는 이 제한 기준을 다 만족해야만 여기 지금 입찰 경쟁 업체로 지금 발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입찰 및 개찰, 뭐 투표 과정인 것 같네요. 투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적격 심사하고 그걸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단계가 다 똑같죠. 여기서부터는 이 지금 앞에 두 단계만 지금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명 입찰에 의한 계약은 무조건 입찰 공고 올리되 이 제한 기준을 상세하게 둔다. 개나 소나 오는 게 아니다. 일반 입찰은 입찰 공고 올리는데 자격 요건이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니까 개나 소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입찰에 의한 계약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방식. 자,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거는 뭐예요? 어찌됐든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선택되거나 혹은 자격 요건에 맞는 공급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죠. 경쟁을 해서 최종 낙찰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뭐 일반 입찰에 의한 방식이든 뭐 제한 입찰이든 지명 입찰이든 무조건 다 경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수의계약은 경쟁을 하는 그런 입찰 방식이 아니라 적합한 계약 당사자를 발굴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거는 입찰이 결국엔 경쟁하는 방식이라는 거를 뜻합니다. 이거는 수요자가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공급자를 사전에 물색을 해요. 공급자 한 개만 물색을 해서 얘네한테 공급 요청을 그냥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입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계약하는 요런 방식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이거는 간단하죠. 입찰에 의한 계약보다는. 개념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은 요런 방식이다. 그래서 보면 견적서 제출, 계약 상대자라고 되는데 얘는 이거 견적서는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주는 거예요. 견적서에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수의계약에서는 뭐 수요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공급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요자는 얘한테 구매 시방서를 준다 그랬죠. 구매 요청을 한다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공급자는 견적서를 내려준다. 이 과정이 뭐라 그랬어? 구매 시방서에는 규격, 단가, 품목, 납기일 등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 단가, 품목, 납기일 등등이죠. 근데 공급자는 이거를 구매 시방서를 받아보고 얘네가 요청하는 대로 뭐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공급자는 견적서에다가 요런 내용을 주는 거야. 수요자 측한테 공급자가 수요자 측한테 견적서를 주면서 니네가 준 구매 시방서 내용을 보니까 뭐 품목 이거는 만들어 줄 수 있고 규격 뭐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단가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납기일 너가 얘기한 대로 10일까지 못 해주고 20일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견적서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견적서를 공급자가 수요자 측한테 주면서 니네가 요청한 거에 의해서 우리의 답변은 이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문서가 견적서다. 그래서 견적서 받으면 수요자 측은 또 뭐야? 견적서대로 무조건 수용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자는 안 된다. 니네 요 답변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고 최소 뭐 다른 거는 내가 다 수용하겠다 이거야. 단가 니네 10원 얘기했는데 너무 비싸다. 내가 5원까지 안 받을 테니까 8원에 맞춰줘라.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공급자 측에서 다시 그래 알았다. 그래 8원으로 쇼부 치자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자, 이거 뭐랄까 조금 경제적인 되게 용어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회사 가면은 아주 되게 많이 여러분들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도 내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 꼭 좀 기억을 합시다. 내가 내용 다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아까 전에 그 크게 우리가 입찰 계약, 계약의 종류에는 입찰 계약과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이 있다 그랬죠. 크게 나누면 입찰 계약은 뭐예요? 공급자끼리 경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입찰 계약은. 그죠? 수의 계약은 경쟁이 있는 거죠. 공급자끼리 경쟁이 없는 거야, 얘는. 그죠? 입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그 경매장이랑 딱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공급자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입찰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입찰, 그 다음에 제한 입찰, 그 다음에 지명 입찰. 일반 입찰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입찰 공고. 나머지 뒤에 단계는 일반이든 제한이든 지명이든 다 똑같다 그랬죠. 공급업자들 경쟁 다 시켜놓고 거기서 낙찰자 결정해서 지네가 협의해가지고 낙찰자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계약해서 물건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돈 주고. 뒤에 방식은 다 똑같고요. 핵심만 알면 되죠. 일반 입찰은 입찰 공고를 일단 무조건 때리는데 얘는 자격 요건이 최소만 만족되면 돼. 그래서 자격 요건이 없다고 여러분들 외워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한은 뭐야? 제한은 뭐예요?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공급업자들을 자기네들이 수요자가 직접 지명을 하는 거죠. 지명해서 뒤에 단계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제한 입찰은 요런 거고 오히려 지명을 하는 거고 지명 입찰에 의한 계약은 오히려 입찰 공고를 공개적으로 올리되 제한 조건을 상세하게 두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일반 입찰은 개나 소나 달라붙을 수 있고 비교적 지명 입찰은 이 제한 조건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나 소나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런 차이가 있다. 수의 계약은 아까 말했다시피
수요자가 공급자 한 명을 찍어 그렇게 해서 뭐 구매 시방서 주고 견적서 받으면서 요 과정 통해서 계약을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경쟁하는 요런 과정이 이제 빠진 거예요. 수의계약은. 그쵸? 이해가죠? 그래서 내용 정리도 다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진도를 나가보면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뭐 나오겠나 싶어요. 내가 사실 이것까지 내면 좀 너무할 것 같아요. 단년도 계약, 장기 계약, 확정 계약 뭐 이런 게 있대요.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이것까지 뭐 외우긴 너무 잔인하죠.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이거.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많다 그죠? 이것까지 하기 너무 힘들다. 적격 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최저가 낙찰제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시험 문제 이것까지 이렇게 내긴 조금 잔인할 것 같고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그냥.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힘들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여러분들 책 57페이지죠. 57페이지. 자, 수의계약. 지금 요거는 내용을 쭉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쭉 읽어볼게요. 그냥 아까 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했던 거고 상세하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수의계약 요건,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쟁할 여유가 없는 경우. 자, 지금 뭐 농산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뭐 홍수 피해 때문에 채소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 식당 입장에서는 뭐야? 뭐 배추값이 1,000원 하던 게 뭐 10,000원으로 뛰었어. 그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거죠. 식당에서는.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원자재 공급업자들이 홍수 때문에 배추 다 지금 뭐 수량도 없는데 이거를 똥값에다 내놓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겠죠. 자기네들도 힘든데.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물건 자체가 없어가지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엄청 비싼데 이런 경우에는 뭐 경쟁의 의미가 사실 없죠. 소유자 측에서는 뭐야? 물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누구 팔겠다는 놈 있으면 얼른 계약해야지 그냥. 뭐 김치 공장에서 뭐 배추로 김치 안 만들면은 뭐 만들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무조건 뭐 경쟁이고 나발이고 물건이 있으면 바로 그냥 지르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입찰해서 공급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그냥 제 물건 판대. 그러면 그 바로 전화해가지고 계약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뭐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거는 보세요. 뭐 배추 이런 거 말고요. 뭐를 예를 들까? 자, 우리 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에 지금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금 옥상에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옥상에다가. 여러분들 뭐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야?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거 설치해 놓으면 뭡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아예 공급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 비상시에는
안정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되 대다수의 대용량 전기를 필요한 데서는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된 전력을 가지고 뭐 에어컨도 켜고 형광등도 켜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전기세가 확 줄겠죠. 한전에다 내야 되는 금액이. 자, 어쨌든 지금 뭐 3,000% 빠질 뻔했는데 이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학교에다 설치를 해놨어. 근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 설치하는 업체들도 엄청 많아요. 요새 태양광 요새 뜨고 있어서 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최초로 공사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거 공사를 할 때 A 업체에다 맡겼어. 근데 이거를 고장이 났어. 가동시키다가. 근데 이거를 너네들 같으면 B 업체에다 맡길래 수리를 A 업체에다 맡길래. 자칫 B라는 업체한테 잘못 맡겨가지고 얘네가 수리는 해줬어. 근데 안에 부품 지네가 취급하는 부품으로 다 싸그리 다 바꿔놨어. 허락도 안 받고. 이러면 뭐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 학교 물건 쪼물딱쪼물딱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공사했던 놈한테 다시 수리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업자들만 이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쳐봐. 시스템이. 그러면 B라는 업자 불러도 수리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안 되죠.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뭐 여기 또 마찬가지 이 내용 방금 쌤이 설명한 거죠. 당해 물품 제조 공급한 자 외에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 여기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내용이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공법이나 신규 수리한 공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효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 그죠? 특정인과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뭐 요런 이유로 경쟁을 할 수 없답니다. 요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수의계약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거나 경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무조건 공급업자들끼리 경쟁하는 게 입찰이고, 그런 경쟁, 즉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경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입찰 계약, 요거에 대한 내용 정리네요. 보니까 자세한 내용. 특별한 기준이 없대요. 입찰에 참여하게 한 공급자들의 그런 특별한 기준이 별로 없대요. 그게 일반 입찰 계약이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개나 소나 다 들어온다. 일반 입찰 그 경쟁에. 그래서 물품의 위험 및 중요성, 거래하는 상대방의 수를 고려한 선택이다. 경쟁자가 너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기술, 뭐 특허된 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업자가 아주 몇 손가락 안에 꼽혀. 이런 경우에는 제한 입찰 계약을 두면은, 제한 입찰 계약이나 지명 입찰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경쟁할 상대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거의 기준 없이 개나 소나 이 특별한 공법에서는 어차피 업자들이 몇 개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반 입찰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 입찰 계약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일반 입찰 계약은 기준 없이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한 입찰 계약, 요거는 한번 볼게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또는 도급 한도액 시공 능력,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또는 특수한 기술, 그 다음에 특수한 기술 또는 설비를 요구하는 물품 관련 제조 계약인 경우, 뭐 쭉 해서 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 계약인 경우, 계약 이행에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경쟁 참가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할 경우. 자, 요거 제한 입찰 계약을 하는 경우는 크게 내가 지금 보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아주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세요. 이거를
내가 직접 지명을 하거나 자격 요건을 깐깐하게 안 두면은 뭐예요? 개나 소나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선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아주 낭비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지명할 때부터 아주 특수한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직접 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그런 업자들을 지명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제한 입찰 계약에 의한 지명을 한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 계약. 그리고 우수한 품질, 특수한 성능 요구하는 경우, 품질이 아주 좋아야 되고 아주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개나 소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깐깐한 아주 조건에 따라서 지명을 하거나 그렇게 들어오도록 해야 되죠. 아니면은 이제 그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업체들의 그 뭐랄까 신용도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신용도가 좋은 애들만 직접 지명을 하는 거지. 수요자가 공급자를. 보세요.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쟁 참가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세요. 어차피 재무 상태를 확인을 다 해야 돼. 재무 상태를 다 확인을 해서 이 업체는 신용도가 괜찮네, 저 업체는 별로네, 이런 식으로 사전에 다 가려내는 거지. 가려내서 괜찮은 애들만 수요자가 공급자를 다 찍어내는 거야. A, B, C, D 있는데 얘네 신용등급 S, 얘네 S 플러스, 얘네 C, 얘네 F 패급이야, 얘네 B등급. 그러면은 최소한 B등급 이상 돼야 된다. 그럼 요 세 개의 업체만 선택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지명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 제한 입찰을 쓴답니다. 그 다음에 지명 입찰 계약, 요거는 어떤 경우에 쓰는지 한번 볼게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 가격이 뭐 땡땡땡 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 가격이 뭐 몇억 원 이하인 제조, 위탁, 추정 가격이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규격 표시를 인정받은 제품, 환경 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명 입찰 계약을 한답니다. 뭐 요런 내용이 있고,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지명 입찰 계약은 입찰 공고를 올리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두는 거죠. 그런 경우니까 보세요.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같은 거를 지금 내가 취급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특수한 설비나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아니면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 입찰 공고에서 개나 소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들이 필요한 경우에 지명 입찰 계약을 한다. 요건 어찌됐든 입찰 공고를 올리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두는 경우다. 요런 경우에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 장단점도 한번 볼게요. 정리하는 김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 요거의 개념은 수의계약, 일반 입찰 계약, 제한 입찰, 지명 입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도 지금 계속 이 설명하고 있죠. 장점, 단점 한번 볼게요. 일단 수의계약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장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인력이 절약된다. 선량한 공급자를 만나면 질과 가격 면의 수율이야. 자, 보세요. 수의계약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쟁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당연히 절차가 간단하죠. 그리고 입찰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그 뭐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 인력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용과 인력이 절약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아주 양심 있고 좋은 공급자를 만나면 질과 가격 면에서 당연히 선빵 볼 수 있다. 근데 단점, 공평을 잃고 정실에 흐르기 쉬움. 공평을 잃는다는 건 이거죠. 자, 수의계약에는 이게 아주 그 악용한다면은 악용하기 좋은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뭐 시청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청이 있는데 여기서 시청에서 이번에 청주시청에서 그 고속도로를 하나 닦아야 된다 칩시다. 고속도로를 닦는데 도로를 닦는데 물론 당연히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나 뭐 어떤 그 감독을 받겠지만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직접 아스팔트에다가 그 저기 뭐냐 불도저로 밀고 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걔네는 거의 감독이고 아스팔트 불도저로 밀고 뭐 교통정리하고 이런 애들은 용역업체에서 결국 나와서 한다고요. 이 용역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시청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청주시청에서. 그러면은 뭐야? 청주시청에서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수의계약을 하면은 자, 시청에 그 도로공사 담당자가 있어요. 도로공사 담당자가 A라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이 A라는 애가 자기 친구 중에 그 저기 용역업체 사장이 있어. A는 저기 시청 직원이고 B는 저기 뭐냐 용역업체 직원이야. 근데 얘네 둘이 친구 관계야 지금. 근데 이 담당자가 뭐야? 수의계약을 하면은 그 공급업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친구니까 얘를 찍어 그냥. 얘를 찍어서 나 얘랑 계약할래요. 이래버리면 뭐야? 가격만 절충되면은 그냥 오케이 되는 거죠. 이러면 뭡니까? 이거 아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사기업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는 어때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쇠고랑 차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죠. 공평을 잃는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정실이라는 단어는 쌤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평을 잃기 쉽다. 비용을 비싸게 지불할 가능성이 있음. 자, 이 A라는 담당자가 친구가 A랑 B랑 친구가 아니라고 칩시다. 이번에는. 근데 A라는 담당자가 그 도로 공사하는 그 담당자인데 이번에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새로 와서 아무것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지금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공급업자를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업자가 있대. 근데 얘는 악용을 하는 거지 이제. 아, A 새끼 이거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비싼 가격 불러야 되겠어. 인건비. 그럼 얘는 뭐야? 잘 모르고 저기 뭐 일단 기준에는 맞으니까 비싼 가격 불렀어도 그냥 계약할게요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결국에는 덤탱이 쓰고 비싼 가격 주고 용역 받는 거죠. 그쵸? 이러면은 공공기관에는 세금 낭비. 일반 사기업에서는 뭐 국민들이 낸 세금은 아니지만 위에 상사한테 죽도록 깨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은 요런 이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 이제 입찰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입찰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무조건 공급업자들끼리 경쟁이 들어간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먼저 공개 입찰 볼게요. 입찰자 간의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당연하죠. 공급자도 여러 명이 오는데 지네가 선택받으려고 당연히 가격 계속 다운시키겠죠. 그 다음에 다수 업자가 참여하여 새로운 업자 발견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도로공사 예를 들었으면은
도로공사하는 그 담당자가 기존에는 그 B라는 업자랑 계약을 했었어,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 공개 입찰 하면서 C, D, E라는 업체들이 쭉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나 B라는 업체랑 또 이번에 귀찮아서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D라는 업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막 단가도 좋고요, 막 서비스도 좋고, 막 품질도 좋고. 그럼 뭐야? 얘네 나가리. 이번에 얘네 선택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업자 발견 가능하다. 당연히 공개 입찰을 하니까 공개적이고 공평하다. 이런 거죠. 단점. 이거는 공개 입찰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공개적으로 입찰 그 공고를 올린다는 거죠. 제한 입찰은 뭐예요? 불량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이행 확실성 보장됨.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 조금 다른데, 일반 입찰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일반 입찰. 얘는 공개적으로 입찰 공고 올려놓고 개나 소나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 업자가 참여 가능하고. 근데 제한 입찰은 뭐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이랑 똑같은 거죠. 제한 입찰. 그러면 뭐야? 일반 입찰, 즉 공개 입찰에 비해서 입찰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애들이 그 업체들의 숫자가 줄어들죠. 얘는 줄어드는 대신에 뭐야? 얘네가 제한 입찰은 수요자가 공급자들을 그 기준에 따라서 지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량업자를 다 뺄 수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불량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으니까 계약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그다음 밑에 거는 저가의 질 좋은 제품 품질 구입의 가능성이 높음. 이거는 입찰 계약의 입찰 방법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찌됐든 뭐 공개 입찰이든 제한 입찰이든 무조건 공급자 여러 명이 와서 뭐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보다는 좀 저가로 질 좋은 제품을 좀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단점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업자들의 담합 가능성이 있대요. 공개 입찰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자, 왜냐하면은 정말 공개 입찰에서 업자들이 FM으로 경쟁을 한다고 해보세요. 오히려 그럼 수요자 측에서 악용할 수 있죠. 뭐 악용한다고 해서 뭐 공급업자들이 뭐 바보는 아니지만 아주 상황이 지금 뭐 안 좋아서 수요자가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죠. A, B, C, D 업자들이 와서 단가를 저마다 계속 낮춰. 근데 수요자가 있어. 얘는 충분히 A라는 애가 좋은 품질에 낮은 가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거 얘네가 가격 낮추는 거 보고 신나서 계속 싫어, 안 살래 누구는 이렇게 맞춰준대 하고서 계속 낮출 수도 있죠. 이러면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지네끼리 담합해서 그래? 그럼 나 네 요구사항 안 맞춰줄래? 그냥 입찰 포기할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포기하고 처음부터 아예 단가 그냥 높은 가격에 내가지고 얘가 아예 단가 못 낮추게끔 하는 거죠. 그게 담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나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입찰은 그 위원회도 선정을 해야 되고 낙찰자 선정해야 되고 그 입찰 과정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만의 단점이 뭐야? 개나 소나 다 오기 때문에 지명하는 게 아니잖아. 수요자가 공급자를. 그러니까 입찰 공고 보고 다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 불량한 기업들도 올 수가 있죠. 그게 공개 입찰이랑 제한 입찰고 두 개의 차이점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제한 입찰의 단점 뭐야? 공개 경쟁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음. 요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명된 업체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끼리 좀 더 담합을 해서 가격 단가를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죠. 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얘네끼리 더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끼리 사전에 담합 가능성이 높음.
공개 입찰보다는 오히려 얘네가 담합 가능성이 더 높죠. 왜? 업자들 숫자가 적으니까 얘네끼리 더 뭉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봤죠. 수의계약, 공개 입찰, 제한 입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보면은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는 뭐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고 이러면 수의계약 못합니다. 무조건 입찰 계약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뭐 사기업에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그런 법들이 있어요. 이런 수의계약, 그다음에 입찰계약, 장단점 및 개념을 여러분들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 돼.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원래는 공급업체 결정까지 다 하고 끝내려 그랬는데 빡세네요. 요까지 오늘 수업하고요. 이번 주는 쌤이 과제를 안 낼게요. 과제를 안 내고 다음 주 저기 뭐냐 오프라인 기간 때 학교 오면은 진도 못 나갔던 거 3-2번 마저 나가고 문제도 한 번에 풀 겁니다. 진도를 좀 더 빨빨 빼야 지겨운 이 11평가를 끝내는데, 아무튼 수업 받느라 고생하셨고, 수업을 여러분들 이거 내용을 안 들으면요 자격증 저 나중에 그 암기 이거 너무 양 많아서 다 암기 못해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꼭 수업 뒤로 넘기지 말고 착실히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내일 회사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화이팅 합시다. 수업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